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일본에 빡친 삼성이 일본 부품을 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1부터 일본산 반도체 소부장을 대거 빼버리고 한국산 부품으로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본과 삼성이 갈등이 심했다는 건 구독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2019년 7월 아베가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를 때리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주러 나오지 않은 일화는 유명하죠. 열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귀국 후 바로 다음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장단을 소집하고 탈일본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작년 6월에는 일본 JOLED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도 이에 질세라 지난 1월 8일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본과 삼성의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기는 힘들어 보이는 이 시점에 삼성이 갤럭시 S21부터 반도체 부품을 한국산으로 대거 교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폴리이미드는 스미모토 화학 대신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 머티리얼즈로 불화수소 역시 일본산 대신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산 불화수소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이 소문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찾을 수 없었지만 터무니없는 소문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국산 불화수소를 검색해보면 삼성전자가 일본 수입 불화수소를 국산으로 대체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국산 불화수소 생산 라인을 적용한다 등 2019년부터 기사가 꾸준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7월에는 지난 2019년 삼성 디스플레이가 설비 국산화율 80%를 달성했고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 소재 독자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8년 9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투명 폴리이미드 공급사로 스미모토 화학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폴리이미드 공급을 두고 한국의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일본 스미모토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양산 설비까지 갖추면서 삼성의 눈에 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고 스미모토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심지어 스미모토는 이 당시 양산 설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코오롱은 900억 원을 들여가며 이미 2018년 상반기에 양산 라인을 완공했죠. 하지만 스미모토가 품질 면에서 더 앞섰고 양산 라인이 없다는 문제는 OEM 방식으로 조달해 해결하면 됐기 때문에 삼성이 한국 기업을 제치고 스미모토를 택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스미모토가 선택됐어도 이후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인기가 높아져 생산량이 확대되거나 삼성이 차기 모델을 내놓는다면 코오롱 인더스트리 역시 다시 삼성에 공급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2019년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올레드에는 스미모토 폴리이미드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뻑하면 삼성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마당에 삼성이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품으로 교체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이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일본이 와서 빌어도 삼성은 일본 부품 싹 다 뺀다. 일본에서 문전박대당한 삼성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분야에서 일본 부품을 싹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언론들은 삼성이 TF까지 만들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TF가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언론들은 내부적으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삼성이 전면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라는 공문을 협력업체들에게 하달했고 대체재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보도도 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쯤이면 삼성의 모든 제품에서 일본 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인 2019년 10월 한 언론은 뉴스 보도에서 삼성이 그동안 갤럭시 폴드 올레드 패널에 일본 스미모토의 폴리이미드를 사용해왔지만 2세대 모델부터는 국산 모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SKC 등이 폴리이미드 생산 설비를 구축했고 심지어 폴리이미드의 대체물인 초박막 강화 유리가 갤럭시 Z 플립부터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미 폴더블 스마트폰은 초박막 강화 유리를 주로 쓰고 있으며 일본 업체 대신 한국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 대신 동진 세미캠이 수혜를 입었고 미국 듀폰 역시 EUV용 포토 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한국에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삼성이라는
많은 발주처를 잃어버린 일본 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폴리이미드 1위 스미모토 화학의 2019년 영업이익은 1277억엔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토레지스트 1위 업체인 JSR, 불화수소 1위 스텔라케미파 역시 영업이익이 각각 27.4%, 31.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 들어가는 부품에서도 일본 업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은 삼성전기, 동훈아나텍, 자화전자, 옵트론텍 등이 공급하고 MPI 필름은 TU 첨단 소재가, 디지타이저는 인터플렉스가, 올레드 소재는 삼성 SDI,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듀폰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한국 기업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억의 그 기업 재팬 디스플레이도 삼성에 부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삼성이 1974년 반도체 사업부를 설립해 반도체에 투자하고 1983년에는 도쿄에서 이 내용을 발표할 당시 미쓰비시 연구소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쓰비시는 협소한 한국 내수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 삼성전자의 작은 규모, 빈약한 기술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절대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도 삼성전자가 파산할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삼성 내부 경영진들도 TV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너무 최첨단만 꿈꾸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진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는 기업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삼성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넘보면서 TSMC가 아닌 대만 전체와 싸운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TSMC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죠. 2010년만 해도 난야, 윈본드를 비롯한 대만 업체들은 삼성전자에 치킨 게임을 걸었다가 보기 좋게 발렸습니다. 대만 업체들은 일본 업체들과 동맹을 맺고 공장을 증설하고 박리담의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술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 업체들은 적자를 못 이겨 세계 점유율 5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 기업들의 시체를 밟고 올라섰죠.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대만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C 인사이츠는 2019년 기준 세계 팹리스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 65%, 대만 17%, 중국 15%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기껏해야 1%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대만은 TSMC라는 강력한 파운드리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TSMC 따라 제조를 담당하는 팹리스 회사들도 성장한 거죠. 삼성이 2030년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선 파운드리 협력사를 늘리는 등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만에 비해 한국 팹리스들은 점유율이 미미해 현재로서는 삼성이 앞장서서 끌고 가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출 규제가 있죠. 수출 규제 이전까지는 한국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베의 선물 덕분에 국내 강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국내 벤처 중소업체들에게 투자해왔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삼성이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27.7%까지 늘려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우인시스는 홀더블용 초방막 강화 유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부터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YIK, SNS텍, KC텍, 뉴파워 플라즈마 등 소부장 업체가 삼성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규제보다 앞서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003년 청와대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미래형 자동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산업 등을 10대 미래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뭐라도 하나 얻어걸리겠다고 이름만 거창한 산업은 다 끌고 와서 뜬구름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대국 일본은 로봇, 애니메이션, 정보가전, 바이오, 환경 서비스 등 구체적인 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일본을 본받으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 한국이 일본의 신성장 동력까지 다 털어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과거에 내세운 신성장 동력은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한국이 카카오, 네이버 등 웹툰 플랫폼을 선점하면서 일본은 애니메이션마저 한국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수출 규제 당시에도 한국이 망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20년 가까이 신성장 동력 기반을 다져오면서 한국은 대다수 언론들의 우려를 비껴갔습니다. 사실 수출 규제로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국가인데 일본이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크게 착각한 거죠. 그동안 한국은 기술과 돈이 없어 못 만든 게 아니라 가성비 따져서 그냥 일본에 맡겼을 뿐입니다. 아베가 수출 규제를 때릴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일본에게 빨리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한 친일파들은 지금 와서 조용합니다. 100% 국산화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해준 건 돌이켜보면 아베의 큰 선물 덕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베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기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를 졸업한 뒤 케이오키 축구대학에서 MBA,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재용은 1991년 처음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던 황태자 시절에는 경영 능력에 대해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건희처럼 카리스마 있는 경영 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최근 수년간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기립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어도 같이 겸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실권을 갖고 있는 실세 왕자들과 돈독한 친분을 쌓으면서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동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수주를 따내며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 2천억 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하는가 하며 사우디의 월스트리트라 불리는 킹 압둘라 금융지구의 3,100억 원짜리 증권거래소 신축 공사도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600조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미래도시 네옴건설, 서울 크기의 무려 4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사우디의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와 남다른 친분을 쌓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주 파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미국을 방문해 지니 로메티 IBM CEO와 만났고 이후 IBM은 차세대 CPU 생산을 삼성에 맡긴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퀄컴은 스냅드래곤 888 스마트폰용 통합칩을 삼성전자의 전량 위탁 생산을 맡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남다른 비즈니스 외교를 보여주던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했다 전했고, 중요한 쟁점이었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삼성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했습니다. 1078일 만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과 경제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급락했고 끝을 모르고 치솟던 삼성전자 주식도 엄청난 매도 물량과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만이 삼성의 오너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현재 시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지난해 설비 투자에 170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올해는 28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을 쏟아부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규모는 12조 원으로 TSMC가 삼성전자 투자금의 2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입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삼성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글로벌 전문가들은 대만 TSMC의 이러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가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수익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경쟁사 삼성의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SMC가 한국의 삼성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것인데요. 대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대만인들에게는 삼성전자는 공포스러운 존재이자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TSMC는 대만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입니다. TSMC가 망하면 대만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인들은 삼성전자의 빠른 성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반도체 회사 난야와 윈본드, 이들은 2010년 삼성전자와 치킨게임 경쟁을 벌였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도 대만 회사들은 일본 기업들과 연합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인 공장 증설과 제품 대량 공급 및 가격 인하 등으로 삼성을 누르려 했지만 기술 격차와 원가 경쟁력에서 패배하며 결국 현재는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만의 매체들도 삼성전자의 흠집을 잡으려 혈안이 됐습니다. 특히 대만 TSMC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매체죠. 디지타임스는 삼성전자가 5나노미터 파운드리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제목의 보도와 함께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내용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삼성의 기술력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손을 잡은 대만, 10년 전 일본과 손잡고 한국에 덤볐다가 글로벌 2류 회사로 추락해버린 대만이 또다시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유출 등으로 해외 진출을 극도로 꺼려해온 대만의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타이완 포커스는 조만간 TSMC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생산 라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것이다 보도했고, 일본 언론들은 TSMC 공장이 일본 도쿄에 설립된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 라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누리려 했던 일본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이 또 한 번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경쟁을 벌이다가 망해버린 일본의 전설적인 대기업 샤프가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팔렸고, 홍하이 그룹은 갑작스럽게 삼성의 패널 공급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삼성은 자금난을 겪던 샤프의 지분 3%를 사들이며 숨통을 틔워줬고 샤프 전체 생산의 무려 50%가량을 사주었는데 대만으로 넘어간 뒤에 배신을 한 것이죠. 대만의 이러한 결정은 구어 타이밍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어 타이밍은 폭스콘 주주총회에서 삼성을 무너뜨리는 게 내 인생 목표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과 손잡고 3에서 5년 안에 삼성전자를 꺾겠다 말하는가 하면, 아이폰에 비하면 갤럭시는 부끄러운 제품이니 갤럭시를 사지 말고 아이폰 출시를 기다리라 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샤프는 4년 뒤에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시 삼성전자에 패널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삼성전자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그리고 LG와 가전제품 경쟁에서 밀려 이미지 센서를 미래 먹거리로 혼신의 힘을 다하며 발버둥치고 있는 일본의 소니가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내놓을 때 삼성전자는 어느덧 1억 800만 화소를 상용화시켰습니다. 갤럭시와 샤오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이미 삼성전자에 1억 800만 화소를 탑재했고, 소니의 최대 고객인 애플마저 일본을 손절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 일본의 J-OLED를 손절하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를 선택했단 말이죠. 이렇게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경제 대위기를 겪는 일본, 이번에도 또 한국에 대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모태기 외상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본과 협의할 것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